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사실 전 그동안 밥 벌어먹고 살기 바빠 그런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최근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니 운명이 저를 도왔단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비 사돈집에 걸린 가족 사진 덕분에 아들의 목숨을 구하게 됐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글솜씨 없는 60대 주부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 저는 평범 그 자체의 삶을 살았어요. 과수 농사를 짓는 부모님 슬하에서 부유하진 않지만 배곰지 않으며 컸고요. 23 꽃다운 나이에 건설회사 다니는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도 했죠. 남편이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애가 들어서지 않아 고생 좀 했는데요. 결혼하고 6년 만에 기적처럼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갓 태어난 아들 얼굴만 봐도 감격에 차 눈물이 흐를 정도였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태어난 아들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누편만 둬도 울지 않기에 그냥 순한 아이인가 했는데요. 다른 애들이 옹알이를 시작하고 걷기 시작할 때도 아들은 여전히 조용히 누워만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늦된 거겠지. 좀 더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이가 18개월이 되도록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우리 아들은 여전히 한 곳에 앉아서 손을 흔들기만 했어요.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됐을 무렵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의사는 발달 지연이라는 말을 꺼내며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더군요. 진단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그 며칠이 얼마나 악몽 같던지. 기적을 바랬지만 불길한 예감은 보통 틀리는 법이 없죠. 검사 결과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의사를 붙잡고 애원했네요.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우리 승용이가 지적장애라뇨. 그럴 리가 없어요. 얼마나 순하고 착한 아이인데요. 남자애라서 그냥 좀 늦된 거지 장애일 리가 없어요. 한 번만 다시 검사해 봐주세요. 네? 어머님, 그 몇 번을 검사해봐도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머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승용이가 진단은 지적장애라고 나왔지만 일반인하고 IQ나 인지 능력을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앞으로 얼마나 잘 이끌어주느냐에 따라 충분히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상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치료만 잘 받으면 우리 승용이가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병이 아니니까 나을 수 있다 없다로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뭐 어쨌든 지금부터 잘 관리해주면 충분히 평범한 아이들처럼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제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고요. 남편 역시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함께 노력했죠. 여보, 그래도 승용이가 신체 건강하고 잘생겼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깟 머리 좀 나쁘면 어때? 그만큼 착하고 밝은 아이인데. 나중에 어른 되고도 자립이 힘들다면 우리가 데리고 살면 되지. 하나뿐인 자식놈하고 평생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 아니야? 우리 긍정적으로 좋은 면만 보면서 살자. 응, 뭐 이제 와서도 나빠질 것도 없잖아. 승용이가 어떤 아이든 우리 하나뿐인 자식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난 우리 승용이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저희 부부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기로 했죠. 그날부터 저희 세 가족의 일상은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남편과 함께 아들을 놀이치료센터에 데려가고 주말이면 발달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놀이센터에서조차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아들이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고 짧게나마 우리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을 때마다 저희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곤 했죠. 아들에게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대신 꽉 안고 우리 승용이 정말 잘하고 있어 하고 아낌없이 칭찬해줬어요. 그렇게 노력한 덕분일까요? 아들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차츰 엄마, 아빠하고 옹알이를 하며 입이 트이더니 나중엔 느리지만 완전한 문장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던 아들은 어느새 유치원에 들어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발달 속도는 느렸지만 저희 부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으니까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들 치료엔 매달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고요. 때때로 저희 아들을 가리키며 지지나 덜 떨어진 놈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시댁에선 저모르게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기도 했죠. 남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펄쩍 뛰자 시어머니는 저만 따로 불러 상처를 주기도 하셨어요. 예, 솔직히 애가 그렇게 태어난 거 애비보단 애미 잘못이 크지 않겠니? 부부 둘이서 같이 고통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 그렇잖아. 우리 진석인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애가 어떻게 크는지도 몰랐을 거고. 애 엄마인 네가 책임지고 승용이 상태를 잘 확인했어야지. 네가 승용이 태어나고도 나 몰라라 하다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어머님, 지적장애는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승용이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병원에서도 출산 당시 미숙아로 태어났던 게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했고요. 속상한 마음에 항변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승용이 10달 내내 품고 있다가 낳은 건 너잖아. 애미 네 문제 아니냐고. 근데 그 일로 왜 우리 진석이까지 발목 잡혀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데요? 뭐 그 일랑 갈라서기라도 하란 말씀이세요? 그래, 진석이 이제 겨우 30줄이다. 허우대 멀쩡하고 직장도 탄탄한데 왜 너랑 네 애한테 발목 잡혀야 하는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 놔주거라. 내가 이렇게 비마, 응?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도 되더군요. 어쨌든 저도 아들 가진 엄마였으니까요. 어머님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저한테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 승용이 이렇게 짐짝 취급받아야 할 그런 아이 아니에요. 정말 예쁘고 착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아이라고요. 이혼 문제는 남편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넌지시 얘기를 꺼냈죠. 솔직히 남편이 냉큼 이혼하자 그럴까봐 걱정도 했는데요. 그런 남자라면 애초에 평생 믿고 살 내 님이 될 수는 없으니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이, 엄마가 당신한테도 그런 막말을 했단 말이야? 아이, 당신은 그걸 왜 이제 말해? 나도 감정 추스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 어쨌든 난 당신이 이제라도 승용이랑 놔두고 새 출발하고 싶다면 잡고 싶지 않아. 아, 새 출발이라니? 날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해?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승용이 뿐이야. 평생 내가 책임질 거라고.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이처럼 엉엉 울자 남편이 다가와 꼭 안아주더군요. 엄마한테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난 죽을 때까지 당신 남편일 거고 승용이 아빠일 테니까. 남편은 시댁에 절대 이혼은 없을 거란 의사를 전했고요. 시부모님은 그 일로 단단히 마음이 상해선 연을 아예 끊어버리셨어요.
멀쩡한 부모 자식 사이를 저 때문에 끊어놓은 것 같아 마음이 아렸지만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더군요. 그런 남편 덕분에 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의연해질 수 있었네요. 그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어요.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중 어디로 보내는 것이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집 근처 일반 학교에서 아들을 받아줘서 그쪽으로 진학을 결정했죠. 아들은 특별교육이 필요한 특수반에 배정됐지만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중학생이 됐을 때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아들의 뜻에 따라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게 됐죠. 남편과 저는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적극 지원했고요. 그 결과 아들은 장애 전형으로 일반 회사에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취업 후 첫 월급을 제 손에 건네주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야.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저와 남편은 눈물이 핑 돌았죠. 아들이 비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삶을 꿋꿋이 살아가며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취업하면 그 다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결혼이겠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쪽으로는 전혀 욕심이 없었어요. 어쨌든 아들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고 일반인 여성을 만나 결혼한다는 건 언감생신 말도 안 되는 욕심이라 생각했죠. 비슷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고려해보긴 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을 텐데 굳이 결혼을 시켜서 뭘 하나 싶더라고요. 혹시 아이라도 생기면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 걱정도 컸고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평생 아들을 끼고 살 결심을 하고 저희가 세상을 떠난 뒤엔 따로 관련 센터에 아들을 의탁하기로 계획을 세웠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에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줄은 말이죠. 언젠가부터 아들의 얼굴이 부쩍 밝아졌어요. 시도 때도 없이 종희라는 여성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아들 일하는 회사 앞 카페에서 일하는 아가씨더군요. "종희 씨는 너무 착하고 예뻐, 엄마. 커피도 맛있게 잘 만들고. 나 종희 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때만 해도 아들이 그냥 아이처럼 자신의 호감을 표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그 아가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주의만 줬죠. 하지만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들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 나 종희 씨랑 결혼할 거야. 종희 씨도 좋대.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뭐? 종희 씨도 그 아가씨도 좋다고 했다고? 그냥 네 말을 받아준 게 아니고?" "승용아, 이 결혼이란 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야.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엄마, 종희 씨도 나 사랑한다고 했어. 우리 벌써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아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요새 부쩍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 쓴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설마 그 아가씨와 사귀고 있을 줄이야.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말로만 듣던 아들의 여자친구를 직접 보게 됐는데요. 웬걸 너무나 멀쩡하고 어여쁜 아가씨더군요. 왜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정도였죠. "종희 씨라고 했죠? 우리 아들하고 사귀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어머님. 이제야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임종희라고 하고요. 승용 씨보다 2살 어려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지금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고요." 싹싹하게 대꾸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나쁜 쪽으로 의심이 생겼어요. "우리 승용이가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지적장애가 있어요. 물론 심한 편은 아니고 그냥 다른 또래보다 이해력이나 습득이 좀 느린 정도지만 혹시나 아가씨가 모를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어머님. 승용 씨랑 벌써 반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데." "물론 그 전까진 전혀 몰랐고요.
승용 씨가 사귀자고 고백할 때 얘기해줘서 알았지만요. 그래요? 근데도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싶다고요? 네. 처음부터 승용 씨가 직접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승용 씨는 제게 그냥 착하고 수더분한 손님이었거든요. 제가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고 늘 커피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승용 씨가 절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승용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문제가 됐다면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나쁜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했던 게 미안할 정도였죠. 그 뒤로도 저희 부부는 아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와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괜찮은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아가씨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다니 솔직히 너무 기뻤네요. 한편으로는 그 집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됐어요.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저희야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었지만 그 집에선 아닐 테니까요. 아들 여자친구는 어릴 때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모친 그리고 2살 터울의 오빠하고 셋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뿐인 딸이 지적장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결사 반대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불안해하는 저희 부부에게 아들 여자친구가 그러더군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엄마가 복지센터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애에 대해 아무 편견 없는 분이세요. 제가 승용 씨 소개해드렸을 때도 기뻐하셨고요. 그냥 사귀는 거야 허락하셨겠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잖니. 아니에요. 결혼도 하고 싶으면 말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승용 씨가 뭐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순수한 사람일 뿐인걸요. 어머님이 나서서 그렇게 죄스러워하시면 승용 씨가 뭐가 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종이야. 내가 나서서 우리 아들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나이 먹고 한참 어린 너한테 배우는구나. 고맙다. 그럼 조만간에 사부인 얼굴 한번 뵙고 싶은데 네가 자리 좀 마련해 주겠니? 그럴게요, 어머님.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거창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허례허식에 불과한 예식은 생략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한 채 살고 싶다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고민 끝에 당사자인 아이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찬성했고요. 예비 며느리 집 쪽도 찬성해서 서로 만나 간단하게 밥이나 한 끼 먹기로 했죠. 말이 간단하게지 사실 따지자면 상견례나 다름없는 자리잖아요. 얼마나 긴장됐는지 몰라요. 백화점에 가서 옷도 한 벌 사입고요. 머리도 새로 하고 공들여 화장도 했죠. 아들 역시 제일 좋은 옷을 사입히고 사부인 앞에서 괜한 말실수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줬어요. 기대했던 대로 사부인과 사돈총각은 예비 며느리만큼이나 좋은 사람 같았어요. 특히 사부인은 인자한 얼굴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줬죠. 애들이 이렇게 서로 잘 어울리니 정말 보기 좋네요. 좋은 인연을 만나 기뻐요. 사부인은 저희 아들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로 맞아들일 결심을 한 거였어요.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인. 우리 승용이 제 눈에나 예쁜 자식이지 세상 사람들 눈엔 어떻게 보일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승용이의 진 면목을 알아주시고 귀한 딸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귀하게 키운 아드님 보내주셔서. 우리 앞으로 서로 한 가족이 됐으니 잘 지내봐요. 상견례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사돈댁에서 많은 걸 배려해준 만큼 신혼집은 저희 측에서 해주고 싶었는데요. 아들이 모아둔 돈만으로는 집을 구하는 게 힘들어 예금도 깨고 남편 퇴직금까지 미리 당겼었어요. 좀 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기뻐하는 걸 보니 후회되진 않았어요.
집을 구한 뒤 예비 며느리에게 혼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요.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게 사실 제가 아직 취업을 못해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거든요. 엄마도 아빠 없이 저희 남매 힘들게 키우시느라 저축해둔 게 별로 없다 하시고. 이 카드를 만들어서 할부로 결제한 다음 천천히 갚아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네 앞으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사회생활한 경험이 없으면 안 나올 텐데. 그럼 오빠한테 빌려야지 뭐. 엄마는 지금 일 쉬고 계셔서 안 될 것 같고 오빠는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얘기가 잘 됐는지 신혼집에 혼수도 착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 설레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보냈는데요. 신혼집 입주를 일주일쯤 앞둔 어느 날 아들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예비 며느리와 둘이 오늘 공연을 보기로 했는데 예비 며느리에게 일이 생겼다고 저더러 같이 보자고 하더군요. 아들이 장가 가고 나면 이런 일도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갔죠. 공연은 그쯤 한창 유행하던 뮤지컬이었는데요.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즐거워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막 공연장을 나왔는데 길가에서 트럭 장수가 생체리를 팔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봐, 체리야. 이거 장모님이 좋아하는 건데. 그래? 사부인이 체리를 좋아해? 그때 사갔을 때도 달고 맛있다고 많이 먹었어. 이거 좀 사가자. 가서 드릴래. 지금? 지금은 좀 너무 시간이 늦었잖니. 괜찮아, 언제든 오라고 하셨어. 전화로 한번 물어볼게. 아들은 바로 사부인에게 전화해 체리를 사가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사부인은 아들의 그런 행동을 예쁘게 봐줬는지 시간이 늦었는데도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체리를 한 봉지 잔뜩 싸서 사부인네로 향했는데요. 저는 처음 사돈댁을 방문하는 거라 좀 떨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승용이가 사부인 체리 주고 싶다고 하도 고집을 부려서.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사부인은 예의 사람 좋은 얼굴로 웃으며 저희 모자를 맞이해줬어요. 예비 며느리는 친구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고 집엔 사돈총각과 사부인뿐이었죠. 이렇게 왔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체리만 전해주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요. 사부인이 붙잡기에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그 사이 아들은 사돈총각과 같이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했고요. 사부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얼마나 나눴을까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양해를 구하고 일어섰는데요. 화장실 문 뒤쪽에 웬 커다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더군요. 예비 며느리와 사부인 그리고 사돈총각까지 있는 게 딱 봐도 가족 사진 같았는데요. 사돈총각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사돈총각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왠지 모르게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계속 그 여자 얼굴이 아른거리더군요. 이상하다.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가족 사진을 왜 화장실 문 뒤에 숨겨놨지? 보통 벽에 걸어놓지 않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손을 씻을 때였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처럼 사진 속 여자의 정체가 떠오르더군요. 역시나 제가 아는 여자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된 순간 등 뒤로 소름이 쫙 끼쳤죠. 저는 허둥지둥 화장실 밖으로 나가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제가 아는 그 여자가 맞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부인?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했는데 뭘 보고 계세요? 제가 화장실 문 뒤에 있던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안 사부인의 얼굴이 갑자기 흑빛이 됐어요. 허둥지둥 다가와선 제 손에 있던 가족 사진을 빼앗아 자기 등 뒤로 숨기더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물건을... 아유, 죄송해요. 화장실 가려다 이게 문에 걸려서... 근데 가족 사진을 왜 안 걸어놓고 문 뒤에 두셨어요? 이게 실은 사기당해서 찍은 거라서요.
사진관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등쳐먹은 사진이라 보면 볼수록 속만 상해서 그냥 떼어놨었어요. 그렇다고 버리자니 저희 식구들 얼굴이 다 나와 있는데 찝찝하잖아요. 애물단지죠 뭐. 술술 얘기하면서 사부인은 좀처럼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였죠. 사진 속 여자의 정체를 몰랐다면 모를까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사부인의 그런 반응이 너무 눈에 잘 들어오더군요. 고민하던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부인을 떠보기로 했어요. 근데 사돈총각 옆에 같이 찍힌 여자는 누구예요?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사돈총각 지금 만나는 여자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제 날카로운 질문에 사부인의 시선이 더욱더 갈 곳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사부인이 손수건을 꺼내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실은 3년 전에 죽은 우리 집 막내딸이에요. 원래 종이 밑으로 자식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말기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죠. 좋은 일도 아닌데 괜히 마음만 쓰실 것 같아서 비밀로 한 건데 혹시 기분 상하신 건 아니죠? 아이 그럼요. 기분 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부인도 참 힘드셨겠네요. 우는 사부인을 위로하는 한편으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 뻔뻔하고 새파란 거짓말에 기가 막혔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진실을 폭로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오며 말했죠. 저희가 너무 늦은 시간까지 있었네요. 이만 가볼 테니 사부인도 사돈총각도 편히 쉬세요. 조만간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엄마 왜 벌써 가? 종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종이는 내일 또 보면 되잖아. 아직 한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남의 집에 늦게까지 있으면 패야. 어서 가자. 아쉬워하는 아들을 데리고 사돈댁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제 친구네 집으로 향했죠. 왜 집이 아니라 친구네 집으로 갔냐고요? 그건 바로 사진 속 그 여자가 제가 아들 때문에 다니던 센터에서 만난 친구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은 저희 아들처럼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다녔는데요. 제 친구의 딸은 다른 또래보다 장애 정도가 좀 더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제법 예쁘장해서 몇 년 전에 멀쩡한 남자 만나 시집도 갔는데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때만 해도 안타까운 사고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부인의 입에서 자기 막내딸이라는 뻔뻔한 거짓말이 나온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저는 친구를 만나자마자 미리 찍어둔 문제의 그 가족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친구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니 승용 엄마가 어떻게 이 사진을... 역시 생전에 세미가 시집 갔던 집이 이 집 맞는 거지? 맞죠. 지금은 연락도 안 오고 살지만 여기 세미 옆에 이 사람이 우리 사위고 그 옆에 있는 여자들이 사돈 처녀하고 안사돈인데 승용 엄마가 어떻게 이 사진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조만간에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말했잖아. 그 상대가 바로 여기 이 여자야. 뭐? 우리 사돈 처녀하고 승용이가 결혼한다고? 저는 놀라는 친구를 붙잡고 사뭇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미 엄마, 혹시 세미 결혼할 때 뭔가 이상한 점 없었어? 세미 그 사고도 뭔가 수상한 부분이 없었냔 말이야. 그게 무슨... 한 집에서 딸, 아들 둘 다 지적장애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는 게 어디 흔한 일이야? 더군다나 내가 가족 사진에서 세미를 가리키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안사돈이 거짓말을 하더라고. 3년 전에 죽은 자기 딸이라고. 캥기는 게 없다면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제 말에 친구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한참 무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던 친구의 두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그러고 보니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나도 모르는 생명보험금에 가입돼 있었어. 사위말로는 결혼하면서 보험사 다니는 친구가 권유해서 둘이 같이 들었다던데. 그땐 그런가 보다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수상하네. 보험금도 결국 다 사위가 가져갔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럼 그렇지. 멀쩡한 여자가 우리 아들을 좋아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나설 수가 없는 건데, 그 집에서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은 더더욱이나 없는 건데, 아들을 좋은 여자에게 장가 보내고 싶다는 제 욕심이 눈을 어둡게 만든 거였죠. 친구 또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인간들이 내 딸을 의도적으로 해한 걸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우리 딸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지도 모르고 난 아직 모든 걸 속단하기엔 일러. 일단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세미 엄마도 뭔가 또 떠오르는 게 있다면 나한테 알려줘.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아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부터 확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도 모르게 아들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어가 있더군요. 아들에게 물어보니 예비 며느리가 친구 보험을 팔아줘야 한다면서 같이 가입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저지른 몹쓸 짓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지금까지 혼수를 사돈총각 명의 카드로 구매한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저희 아들 카드로 싹 다 구매를 했더라고요.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저희한텐 비밀로 하고 아들 카드로 좀 사달라고 얘기를 했다더군요. 엄마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이런 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종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그냥 준 거 아니야. 형님이 나중에 천천히 다 갚는다고 했어. 진짜야. 순진한 아들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뒤늦게 퇴근한 남편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남편은 노발대발해선 당장 예비 사돈댁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치려고!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아주 요절을 내줄 거라고! 여보 일단 진정해. 아직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나서선 죽도 밥도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해? 그래, 경찰에 신고부터 할까? 경찰에 신고하면 세미 일도 있으니 수사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결국 증거가 없으면 그냥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대로 가만히 두고만 보일 순 없잖아. 파혼시킨다고 해도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을 거야. 세상에 어떻게 우리처럼 아픔이 있는 부모들한테 그런 짓을 하는지. 걱정하지 마 여보. 나도 이대로 두고 볼 생각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야지. 저는 일단 아들을 불러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친구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비 며느리와 그 가족들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렸죠. 아들은 처음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엄마 거짓말하지 마. 종이가 날 죽이려고 할 리가 있어? 종이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데. 엄마 지금 내가 결혼하는 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엄마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겠어 승용아. 엄마는 누구보다 네 행복을 바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엄마 말 못 믿겠으면 종이한테 보험 해약할 거라고 해봐. 그럼 종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라고. 제 말에 아들은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한 번 더 애원했죠. 이것만 기억해 승용아. 엄마랑 아빠가 널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종이보다 우리가 더 널 사랑하고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알겠어 엄마. 종이한테 한번 보험 해약한다고 얘기해 볼게. 그래. 대신 위험하니까 엄마랑 아빠도 몰래 따라갈게. 다음날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인근 카페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났어요. 저와 남편은 들키지 않도록 구석진 테이블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죠. 아들이 보험을 해약하겠다고 하자 역시나 예비 며느리의 안색이 확 달라지더군요. 갑자기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왜? 그냥 너무 비싸기도 하고 너무 생각 없이 덜컥 든 것 같아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내 친구 요즘 힘들어서 보험 꼭 들어줘야 한다고. 그리고 생명보험은 들어두는 게 좋아. 우리 사이에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오빠나 내가 어떻게 돼봐. 그럼 우리 애기는 어떻게 살아가겠어? 보험금이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중요한 보험이니까 좀 더 여러 회사 거 비교해보고 잘 알아본 다음 들어야지. 안 그래? 내 친구가 소개해준 보험이 최고야.
내가 그런 것도 안 알아봤을까봐? 예비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희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갑자기 표정이 사나워지더군요. 아, 진짜 지능도 모자란 병신새끼 주제에 더럽게 말 안 듣네. 그냥 내 말대로 하라고! 예비 며느리의 입에서 튀어나온 험한 욕설에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아들의 표정도 벙쪘어요. 뭐? 종이 너 지금 뭐라고? 아니 주제도 모르고 진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처럼 멀쩡하고 예쁜 여자가 지능장애 있는 하자인간이랑 결혼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내 말이라면 뭐든 다 따라주고 살살 기집 못할 망정 고작 이런 보험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어? 기껏 가입까지 다 해놓고 해지한다고 해봐! 그럼 친구한테 내가 뭐가 되냐고! 안 그래도 병신이랑 결혼한다고 날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병신 거리지 마. 나 병신 아니야. 역시 엄마 말이 맞았네. 종이 넌 좋은 사람 아니었어. 뭐? 갑자기 여기서 어머님 얘기가 왜 또 나와? 오빠 앞으로 내 말만 듣기로 했잖아. 우리 곧 결혼할 거고. 그럼 오빠 가족은 오빠 부모님이 아니라 나라고 나. 그럼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지. 해약은 절대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난 너랑 결혼 안 해. 보험도 해약할 거야. 날 병신이라고 부르는 여자 말은 안 들어. 그리고 내 카드로 혼수 긁은 것도 다 내놔. 내일까지 돈 안 보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흥분한 예비 며느리가 그런 아들을 억지로 붙잡더군요. 내 말 안 끝났어. 어딜 가? 뭐? 경찰에 신고? 참나. 너 진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너 같은 병신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냐고?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들어라. 어? 이거 놓으라고. 못 나. 보험 해약하기만 해.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두 사람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을 하면서 카페 안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와 남편이 다가가 두 사람을 말렸죠. 예비 며느리는 저와 남편 얼굴을 보더니만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여긴 어떻게? 지금부터 잘 들어. 이 사진 속 여자 너도 누군지 잘 알지? 저는 예비 며느리를 의자에 앉힌 뒤 죽은 친구 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더 하얗게 바뀌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미 예비 사부인이 언지를 줬는지 죽은 자기 언니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다 설명드렸다던데? 죽은 저희 언니예요. 근데 이게 뭐야? 거짓말 그만해! 이 애 우리 승용이랑 같이 센터 다니던 아이야. 이 애 엄마하고도 친해서 이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우리 아들 생명보험금 노리고 접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이 애 엄마가 증거도 다 모아놨어. 그러니 그만 순순히 불어. 그럼 예정을 생각해서 종이 너만큼은 처벌 안 받게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증거가 있다고 거짓말하니 예비 며느리는 얼마 버티지 못했어요. 잠시 갈등하는가 싶더니만 이내 체념한 듯 입을 열더군요. 잘못했어요, 어머님. 근데 제가 짠 거 아니에요. 다 엄마가 시킨 거라고요. 오빠 도박비 때문에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을 때 엄마랑 오빠 둘이서 결혼 사기를 쳤는데 이번엔 저한테 하라고. 저도 정말 하기 싫었는데 안 하면 오빠가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진짜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한테까지. 지금 한 말 다 녹음했으니까 같이 경찰서라도 가자. 가서 죗값을 달게 받자고. 싫어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참나, 그 말을 믿었어?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 목숨 노린 사기꾼 상대로 그깟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아, 그리고 핸드폰도 좀 보자. 저는 아들과 남편을 시켜 예비 며느리를 붙잡게 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예비 며느리의 핸드폰을 확인했죠. 역시나 그 안엔 사부인과 사돈총각 셋이서 문자로 범죄 행각을 공모한 내용이 다 들어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사돈 총각과 예비 며느리는 단순한 남매 사이가 아니었더군요. 두 사람은 이미 잠자리까지 한 연인 사이였어요. 두 사람이 더러운 애정 표현을 나누는 문자를 보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네요. 아주 제대로 우리 아들을 농락한 거였죠. 이 못된 년, 감히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아? 분노한 저는 그대로 예비 며느리의 뺨을 때렸어요. 코피가 나도록 흠씬 두들겨 패줬죠. 그리고 그대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네요. 제 이야기를 들은 경찰들은 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요. 얼마 안가 예비 사돈과 사돈 총각 역시 경찰서로 끌려왔어요. 어리둥절해하던 것도 잠시 저희 가족 얼굴을 보고는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아니 사부인, 대체 이게 무슨...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살인자 말을 들어서 뭐해? 할 말이 있거든 경찰들 앞에서나 해. 아니 살인자라뇨? 내가 왜 살인자예요? 세미가 우리 승용이랑 같은 센터 다니던 애야. 내 친구 딸이라고. 세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세미 보험금이 어떻게 니들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내가 모를 것 같냐고. 저는 억울해요. 세미는 며느리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래? 근데 왜 내가 사진 속 여자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딸이라고 거짓말 한 건데? 어? 제 되물음에 예비 사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예비 사돈네는 전부 유치장에 갇혀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요. 제 친구도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했죠. 지리한 수사 끝에 드러난 진실은 놀라웠어요. 친구 딸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해당한 거였죠. 도로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사돈 총각이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사고를 유발한 증거가 포착됐네요. 제가 미리 녹음해둔 예비 며느리의 고백 또한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이 사실을 안 예비 사돈은 제 딸 뺨 때리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멍청한 년, 그걸 미절 고절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 넌 머리가 없어? 뇌가 없냐고? 난 어머님이 이미 증거 다 찾았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난 봐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너 혼자 살겠다고 네 애미를 팔어? 애초에 그 짓거리한 것도 태석이 네 서방 도박비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 그러게 내가 그놈하고 헤어지라고 했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래? 그 인간이 보험금 타왔을 때 신나서 그 돈 펑펑 쓴 게 누군데? 몰라. 이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엄마.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모녀를 보고 있자니 환멸감이 들었어요. 사돈 총각, 아니 예비 며느리의 내연남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저희를 협박하더군요. 두고 봐. 내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것 같아? 언젠가는 출소할 텐데 그때 당신이랑 저 병신 새끼 내 손으로 끝장내줄 거야. 알아들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놈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인근 식당으로 달려가 음식물 쓰레기를 한가득 받아와서요. 경찰이 안 보는 틈을 타 유치장에 갇힌 그놈에게 퍼부었죠. 이게 뭐야? 더러워. 어디다 쓰레기를 버려? 죽고 싶어 진짜? 아이고 미안해라. 하도 쓰레기같이 말하길래 쓰레기통인 줄 알았지 뭐야? 뭐라고? 이 할망구가 진짜. 두고 봐.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어쩔 건데. 네가 지금 한 말 내가 다 녹음해놨어. 나중에 변호사 만나서 협박죄까지 추가로 넣어서 고소할 거라고. 어디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여놓고 뻔뻔하게. 뭐? 나오면 끝장내줄 거라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나야말로 법 때문에 너한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 못하는 게 한이 됐으니까. 네 발로 기어와 준다면 환영이지. 자식 가진 애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 모르는 모양인데 내 자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 년놈들이 죄 지은 만큼 고통스럽길 바랬어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 제일 좋은 로펌을 찾아갔죠. 덕분에 1심에서 년놈들은 죄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어요.
특히 예비 며느리의 내연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네요. 그제야 그놈은 저희 가족에게 설설기면서 제발 선처해달라고 빌더군요. 사모님, 제가 지난번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몹쓸 죄를 지어놓고도 반성하긴 그냥 뻔뻔하게 나왔으니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하지만 저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죽은 세미한테도 미안하고 세미 어머님한테도. 그치만 사모님네 가족들한테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이번 일은 종이 그년이랑 그년 애미가 주도한 거고 전 그냥 장단만 맞춰준 것뿐이라고요. 그러니 제발 선처 좀 해주세요. 네? 세미 어머님한테도 말 좀 잘해주시고요. 참나,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 같은 쓰레기는 교도소에서 평생 썩어야 돼. 선처해줄 일은 절대 없으니까 당장 꺼져.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누가 네 어머님이야? 한 번 더 음식 쓰레기 맛 좀 볼래? 제 날카로운 반응에 예비 며느리의 내연남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짱캐도 엉엉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다가 그대로 법원 관계자들의 손에 끌려나가 버렸죠. 그 뒤로도 재판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예비 며느리와 모친 그리고 그 내연남 모두 꽤나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네요. 제가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에서 썩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 카드값이며 결혼 준비로 들어간 돈도 전부 돌려받았어요. 예비사돈이 감옥에 가기 전 집을 팔아 울며 겨자 먹기로 갚아줬죠. 안 그러면 더 엄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검사가 협박을 한 게 제대로 먹힌 모양이에요. 모든 일이 일단락된 후 친구는 제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죽은 딸이 이제야 저승에서 좀 편하게 숨을 쉴 것 같다고. 그 끔찍한 일로 딸을 잃고도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이 억울한 마음에 아마 구천에서 귀신으로 떠돌고 있었을 거야. 근데 애미 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딸 원을 풀어줘서 너무 고마워, 승용 엄마.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나야말로 세미 엄마가 재판 과정에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서 큰 도움 받았는걸. 이제 세미도 하늘에서 행복할 테니 세미 엄마도 발 뻗고 편히 자.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을 짐작조차 할 수 없어서 너무 안쓰럽고 미안했죠. 한편으로는 제 자식이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아들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트라우마로 직장도 그만두고요.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죠.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서 아예 외출도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지금까지 남편과 둘이 노력해서 쌓아온 아들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말없이 지켜봐줬죠. 그 덕분일까요? 아들은 천천히 건강을 회복해 나갔어요. 직장도 다시 구했고요. 회사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주말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올 정도가 됐네요. 사실 그동안 아들이 연애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몇 번 저 좋다는 여자들 만나 사귀기도 하고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 여자친구와의 일이 너무 큰 트라우마가 된 걸까요? 섣불리 결혼하겠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좀 더 기다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들을 꼭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평생 저희 부부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들과 같은 처지의 아가씨를 만나 가정을 꾸린다면 또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고민이 많네요. 그래도 잘 헤쳐나가 봐야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